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오늘부터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 질문이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국정운영 성과와 함께 내란 청산을 부각할 예정이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무능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어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됩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내란 종식이 대한민국 정상화라며 내란 집중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내란 청산 그리고 끊임없는 개혁 그리고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의 확보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대정부 질의에 임하겠다는 말씀.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성과를 내세우고 검찰, 사법, 언론 3대 개혁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민주당이 야당 말살을 시도하며 일당 지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할 계획입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사법부 해체 등 다양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정확히 진단하고 그런 것들을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명명백백 밝혀낼 생각입니다.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세 협상 등 현안 지적을 통해 정부의 무능을 파헤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각각 내란 청산과 일당 독주를 외치며 이미 전초전을 치른 상황. 내란 청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입니다. 집권 여당의 일방적인 폭주와 의회 독재의 횡포만이 가득합니다. 본격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가 정면 충돌할 전망입니다. 대정부 질문은 오늘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외교, 경제, 사회 등 나흘간 진행됩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고위 인사가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최근 특검법 처리를 두고 여당 지도부 간 갈등이 불거지자 김민석 총리가 자리를 마련한 건데 회동 이후엔 갈등이 100% 해결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사이에 두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악수를 나눕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는 듯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농담을 건넵니다. 악수가 어색하잖아. 너무 이상해. 악수가 어색하잖아. 이거 가운데서 봐. 취재진 앞에서 사진을 찍은 뒤 다시 손을 잡습니다. 자, 네, 두 분은 형제가 다 싸워. 당정대 만찬회동은 김 총리가 검찰개혁 관련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당 지도부 사이에 생긴 갈등을 봉합하려고 주선한 자리로 2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정권 초기 잡음이 지속될 경우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 작업 동력이 떨어지고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참석자들은 만찬이 끝난 뒤 갈등이 100% 해결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여당은 공보국 명의로 당정대는 항상 긴밀하게 소통하고 화합하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전국 현안에 대해 긴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란 공지를 냈습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만찬회동을 통해 여당 토토뿐 아니라 당정 간 불협화음 우려도 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네,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으로 내란범을 보호하고 있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이 5부 요인 중 한 명인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적지 않은데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인식이 북한이나 중국 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SNS를 통해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검찰 쿠데타 체제에서 사법부가 역할을 한 게 있냐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줬다면서 사법 세탁소란 표현까지 썼습니다. 민주당은 또 이미 사법부에는 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이 있는데 중앙지법 밑에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무슨 위헌이냐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해라 저렇게 판단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내란 재판부 구성에 정치 집단이 관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면서 법원이 전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다른 전담 재판부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사법부 파괴에 대해서는 법관들이, 법원이 더 강한 모습으로 분연히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흘간 열리는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 질문에서도 내란 재판부 설치 문제를 둘러싼 사법부 압박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네,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전 당직자가 SNS에 성추행과 성희롱이 없었다면서 논란을 전면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사퇴 해결 의지를 강조하며 전면에 나선 지 사흘 만인데 성비위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아직 피해자 측의 추가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고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혁신당 성비위 논란의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김보엽 전 수석 대변인은 SNS를 통해 자신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을 반박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 성희롱은 없었다며 주장이 사실이 되려면 조사를 통해 증거와 증언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은 외부기관의 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자신을 제명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추행 장소로 알려진 노래방으로 일행을 이끈 건 고소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사가 해당 논란을 반박하고 나선 건 조국 비대위원장이 모든 것을 피해자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전면에 나선 지 사흘 만입니다. 성비위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건데 조 위원장은 비대위 인선을 발표하며 자신을 포함한 비대위원 9명 중 5명을 여성으로 채웠습니다. 김 전 수석 대변인의 반박과 관련해 피해자 측은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선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 비대위원장이 교수 시절 쓴 성범죄 관련 논문에서 가해자 엄정 처벌과 2차 가해 차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피해자 측 반대에도 위원장직에 나선 자체가 피해자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일종의 N차 가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네, 이번 주 정치권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 기자, 이번 주 일정부터 볼까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 질문 오늘부터 나흘 동안 열립니다. 첫날인 오늘은 정치 분야인데 이제 검찰 개혁안을 포함한 정부 조직법, 그리고 더 센 특검법, 그리고 내란 재판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외교 통일 안보 분야인데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인 집단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 협상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모레인 수요일은 경제 분야인데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격돌 예상됩니다. 그리고 18일엔 교육, 사회, 문화 분야인데요. 장관이 10명 정도 출석을 합니다. 국무총리는 나흘 내내 빠짐없이 출석할 거라 야당은 분야 상관없이 대여 공세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고 야당이 반대했는데도 임명된 장관들 직접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이번 주 거의 내내 국회를 와야 되는 상황인 건데 여권 내 갈등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을 좀 봉합하고 나올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김민석 총리가 어제 오전에 긴급히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만찬 회동 자리 주재한 겁니다. 두 사람은 여권 투톱 갈등 이후에 사흘 만에 처음으로 식사 자리를 가진 건데요. 보통 고위 당정대 회동이다 이렇게 하면 정부 현안을 논의하는 성격이 강한데 어제는 갈등 봉합, 그러니까 화합이나 단합 차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갈등 당일에도 사실 조승래 사무총장 등이 두 사람을 포함한 지도부 만찬 시도했지만 무산됐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본 것처럼 악수하면서 웃기는 했습니다. 네. 갈등이 잘 풀린 걸로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공개된 모습에서는 두 사람 환하게 악수하며 웃는 모습도 공개되기도 했고 부부싸움 안 하냐 이렇게 농담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만찬은 2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한 참석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이견이 있었던 당사자들이 있었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다. 다 풀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입장이니까 정부 조직법 등 실리를 찾는 두 마리 토끼를 노렸다. 이런 입장, 속내가 있었는데 사전에 모두 논의를 해놓고 본인만 비난을 떠안게 됐다. 이런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어제 당은 공식적으로 당정대는 항상 긴밀하게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정부 질문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오늘 쟁점, 검찰 개혁안, 내란 재판부 이게 야당의 주요 공격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야당은 내란 재판부 설치는 이 북한이나 중국에서나 가능할 법한 일이라면서 사법부 말살 시도다 이런 입장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고 인사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이나 중국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 크다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지금 이 헌법 조항을 보면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판사 배정이 임의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취지인데 지금 내란 사건을 담당한 판사를 미리 국회나 대한변협 등에 추천한 판사로 꾸리는 것이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조항, 이 헌법 조항을 보면 특별법원으로서는 군사법원만 가능하다 이렇게 조항이 있습니다. 별도의 특별법원이나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거는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겁니다. 최근에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에서 특별을 떼고 내란 전담재판부라고 명칭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여당이 의도적으로 위헌 논란을 피하고자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전담재판부로 용어를 수정한 겁니다. 어제 한정혜 정책위의장 직접 기자간담회를 열고 별도 법원을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부서를 만드는 건데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원에 사무 분담 차원에서 전담재판부를 두는 방식일 뿐이다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란 전담재판부는 도대체 언제 만들어진다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취임 100일 회견에서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은 뒤로는 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인데요. 예. 민주당 이미 내란특별법으로 발의된 법안을 중점으로 수정안을 낸 후에 당론 채택해서 빠르게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입법 전에 사법부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먼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했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물어 사퇴까지 촉구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판사들의 집단 반발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입법부와 사법부 충돌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내일 대정부 질문 외교통상 분야인데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네, 한국인 근로자들이 일주일간 구금이 되면서 겪었던 여러 증언들, 구금일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출장 등에 활용되는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로 입국을 했는데도 구금이 된 사례 꽤 있었습니다. 곰팡이 핀 침대, 악취나는 물, 그리고 죄수복 착용을 하고 72인실에서 가림막 없는 변기를 사용하고 또 북한 사람 취급하며 인종차별과 모욕성 발언을 당했다. 이런 증언들도 있어서 공세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야 격돌이 예상되는 대정부 질문 앞으로 나흘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요청했습니다. 대미 3,500억 달러 투자 펀드 구성을 놓고 양국 간 입장차가 큰데 직접 투자를 요구하는 미국에 대응해 정부가 통화 스와프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고 돌아온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관세 후속 협의 결과에 말을 아꼈습니다. 당장은 지금 계속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라 우리 국익과 우리 기업들한테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세 협상 타결 한 달 반이 지났는데도 세부 이행 조건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핵심 쟁점은 3,500억 달러, 우리 돈 약 488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입니다. 미국은 일본처럼 수익을 절반씩 나누다가 투자금을 회수하면 미국이 90%를 가져가길 요구하고 우리 정부는 합리적이지 않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또 직접 투자 5%에 나머지는 보증 같은 간접 지원 형태로 채우려는 우리 정부의 구상과 달리 미국은 직접 투자를 늘리라고 압박합니다. 그러자 정부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 개설을 요청했습니다.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는 지난달 한국 외환 보유액의 80%를 넘는 규모인데다 단기간 조달하면 외환 시장 충격이 우려돼 최소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미국이 비기축 통화국인 한국과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환율이든 혹은 여러 가지 전체적인 경제 정치적 상황에 가장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서로 조건들을 변경해 가면서 영점을 맞추려는. 구금 사태로 부상한 비자 개선과 대미 투자 방식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많아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외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겁먹게 하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전문 인력이 미국인을 훈련시켜주길 바란다며 기술 전수 후 자국 복귀를 전제로 외국 인력의 미국 체류를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에서 특정 국가나 기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를 의식한 메시지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 경제가 대만에도 추월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관세 문제 등으로 수출에 먹구름이 끼고 GDP 4만 달러 시대가 멀어지는 사이 대만은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고도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고정밀 반도체를 주문 제작해 세계적인 빅테크 업체에 납품하는 TSMC. 대만은 TSMC를 위시한 반도체 기업의 약진으로 2분기 성장률이 8%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0.6% 성장에 그쳤습니다.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로 잠재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가운데 실제 성장률은 잠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1인당 국내 총생산, GDP도 우리는 37,430달러, 대만은 38,066달러로 대만이 우리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대로라면 2003년 이후 22년 만에 역전이 되는 겁니다. 4만 달러 시대도 대만이 먼저 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만은 당장 내년에 4만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지만 우리는 2년 뒤인 2027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가 저성장에 접어든 지 한 7년 정도 됐거든요. 잠재 성장률도 2% 이하고 반면에 대만은 이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출산 고령화와 원화 약세가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도 있지만 미래 먹거리를 찾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어제 당정대 고위 인사들이 만찬 회동을 갖고 원팀을 다짐했습니다.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던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도 악수를 나눴는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악수가 어색하잖아. 이거 형이 가운데 서봐. 됐어. 가끔 싸워야 되겠다. 자, 네. 네. 저보다 형제가 더 싸워? 싸움이 아니고 뭐야? 야, 아니지. 자,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웃으면서 악수를 하면서 웃기는 했습니다. 웃기는 했는데 뭔가 좀 어색한 분위기가 있었는지 현장에 있던 강훈식 비서실장도 어색하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분위기가 영 자연스럽지만은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어색한 이유는 원래 저렇게 대표나 원내대표가 만나서 다시 화해하고 악수하는 모습 자체가 저게 좀 낯설거든요. 예. 당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낯설지만 저렇게 다시 또 누군가 중재해서 다시 손을 잡고 국민들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낯선 모습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런 것들입니다. 예. 근데 뭐 갈등이 그렇게 뭐 좀 심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작은 갈등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런 말을 했었죠. 당내의 작은 차이,
당 밖에 있는 사람들과 큰 차이보다 뭐 얼마나 크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던 것처럼 그리고 또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 자주 싸워야겠다라고 말한 게 뭐 이견이 있더라도 굳이 숨기지 않고 표출을 하겠다라는 걸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정도의 갈등은 뭐 건전한 민주주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당내 갈등이라는 게 윤석열 정부 때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 시절에도 갈등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뭔가 뭐 김건희 영부인에 대한 문제든가 아니면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문제가 좀 갈등으로 불거졌다라면은 이번에 불거졌던 모습들은 뭐 특검법이나 검찰개혁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뭐 속도나 디테일에 있어서 조금의 이견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들은 좀 표출이 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표출되는 방식에 있어서 좀 당원들이 우려할 만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봉합이 된 만큼 앞으로는 그런 이견 표출이 있더라도 조금 건전한 방식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임기찬 부위원장님 보시기엔 갈등이 잘 봉합됐다고 보십니까? 이런 자리가 있게 된 게 결국에는 갈등이 서로 미리 잘 봉합이 됐으면은 이런 자리도 마련이 될 필요가 없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에요. 저 이제 보여주기식 한 거죠. 그러니까 저기에 나와 있는 분들 대다수가 이제 현 전현직 의원인데 전직 의원도 사실 선출직을 도전하고자 한다는 이런 평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국민적 눈치를 보거나 뭐 심지어는 강성 지지층의 눈치까지 봐야 될 분들이에요. 근데 저렇게 국민께 저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웃음을 보더라도 어색하잖아요. 저 어색함이라는 거는 저는 당사자들끼리 앙금이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색함이 있는 게 아니고 국민께 부끄러운 거죠. 사실은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본인들이 추진했던 합의했던 내용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다른 어떤 뭐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그에 따라 시정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합의한 내용 자체가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잘 된 건데 이거를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봐서 시킨 거잖아요. 잘못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아마 미안한 감정을 저런 어색한 미소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이것은 두 분 간의 정책에 대한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불거진 것이 아니고 사후적으로 사전적으로 살펴서 반영시킨 게 아니고 사후적으로 어떤 강성 지지층의 의사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시정된 거기 때문에 두 분 간에는 앙금이 없고 오히려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정치 지형상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자리를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를 했다고 하는데 김 총리가 나선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뭔가 그 이전에 우상호 정무수석과 정청래 대표 간에 뭐 이견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견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면은 사실 윤석열 정부 때도 저희가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는 수직적 당정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당정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당과 정부 사이에서는 이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은 지지층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서 그걸 행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정부는 지지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당선이 된 대통령입니다만 대통령으로 된 이후부터는 이제 모든 국민,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본인을 찍어주지 않은 사람들도 대표하는 대통령,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정당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분들의 목소리도 수렴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와 당은 당연히 때로는 이견이 표출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표출되는 이견에 대해서 좀 중재하기 위해서 총리가 김민석 총리께서 직접 나서서 앞으로 아무래도 그 정기 국회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이견들이 또 표출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이견을 조율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중재 역할을 자처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계엄 사건을 전담할 내란 재판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법원을 향해 스스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라는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 여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지식재산 전문 재판부가 존재합니다. 가사 및 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합니다.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실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건의 중차대함을 감안한다면 법원이 먼저 주창하고 나섰어야 하는 거 아닌가. 내란 특별재판부는 이름만 그럴듯할 뿐 더불어민주당식 인민재판부입니다. 히틀러의 나치 독재와 다를 바 없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에서 특별자를 뺐습니다. 내란 전담재판부인데 그 특별자 빼면 위헌성도 같이 빠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게 아마 그 법을 통해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데 그 구성추천위원회를 국회가 관여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럼 이제 대법원에 압박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전담재판부를 스스로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근데 저 한정혜 위원장의 저 말씀은 안 맞는 것이 전담재판부라는 것은 일반적이고 상시적인 사건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컨대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 주식재판부가 있는 거고 그다음 소년 사건 상시 있잖아요. 이걸 전담한 재판부가 있는 거고
그래서 가사 사건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으로 가사 사건이 많기 때문에 또 늘 일어나기 때문에 하는 건데 내란은 늘 일어나나요? 저게 내란죄라고 확정되지도 않고 판단 받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내란이라고 쳐요. 그럼 내란 사건이라는 게 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부분을 전담재판부로 만들라는 것 자체가 현재 있는 재판장을 바꾸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현재 있는 재판부가 만약에 부담스러우면 그러면 사건이 많아서 부담스러우면 현재 있는 재판부가 사건을 계속 전담하되 나머지 갖고 있던 다른 사건들을 다른 쪽으로 이부해서 보내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빠른 재판을 원한다면 그런 식으로 재판부 대법원이 움직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야지 재판장을 바꿔달라라는 식의 전담재판부 논의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 놓고 그 재판부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내란이 뭐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이냐 뭐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올 수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 전담재판부의 이런 명분 중 하나는 상시성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신속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이 자주 일어나는 일 중에 예를 들면 2023년 같은 경우에는 그 행정법원에서 그 학교폭력 전담 재판부를 만든 적이 있고요. 올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이 전세 사기 문제가 너무 불거지니까 대법원에서 이 전세 사기 전담 재판부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피해자, 전세 사기의 피해자 이런 분들이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취지였거든요. 저희가 주장하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지기현 부장판사가 저희가 이 특별 재판부나 전담 재판부나 이 그 재판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갑자기 이제 그럼 1심을 12월 안에 좀 종료하겠다,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민주당에서 계속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어느 정도의 압박이 그래도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내란 재판부 역시 상시적으로 일어난 건 아닙니다만 내란 혐의의 피해자는 사실상 5천만 국민 전부기 때문에 이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재판이 빠르게 종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저희는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저희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이유는 헌법 102조 3항에는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입법부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직의 뭐 전담재판부를 만들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에서도 그런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헌법의 가치 아래서 저희는 주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격을 했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는데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서 죄를 빨아준 사법세탁소 역할을 했다라고 아주 직격을 했어요. 이제 법사위원장이 사실 저런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판사를 역임했던 추미애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무죄도 선고할 수도 있고 유죄도 선고할 수도 있고 원피고 간에 누구는 패배할 수도 있고 이게 재판의 본질이에요. 그렇다면 저런 논리라 그러면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무죄 나온 것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 뭐 세탁해 준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조사를 통해서 이게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고 그것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 보면 파기환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혼자 내린 게 아니잖아요. 재판부 전원이 심리해가지고 결정을 한 거고 더군다나 이 전원재판부에서 결정했다는 부분을 저렇게 말씀하시면 사법권 전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단독재판도 아닌 것이고 그럼 단독재판부가 만약에 저런 재판했으면 그분은 어떻게 탄핵돼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논리 자체가 안 맞는 것이고 시점 자체도 안 맞는 것이고 지위 자체도 안 맞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정부의 금융감독원 조직 개편안 발표와 관련해서 직원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방송인 김어준 씨 발언이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금감원 이쪽에서는 불만이 많나 보더라고요. 퇴사하겠다는 사람은 퇴사하라고 해야죠. 퇴사를 전원을 다 받고 새로 뽑아야 돼요. 그분들 개인의 삶에서는 납득할 만한 불만이잖아요. 퇴사 처리하는 걸로. 그러니까 금감원이 이번 조직 개편에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직원들 다 퇴사 처리 받아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발언이 굉장히 주말 내내 논란이었습니다. 저분들도 사실 근로자 겸 노동자들이에요. 뭐 한 가정의 가장을 떠나서 근로자들이 본인들에 대해서 사실 직제가 개편되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담당 업무가 바뀌고 소속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서 불만을 나타낼 수 있죠. 물론 불만 표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난의 가능성이 있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어준 씨가 인사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김어준 씨 말대로 전부 다 내보내면 그 사이에 공백, 그러니까 뭐 소비자 보호에 대한 공백, 그다음에 금융 정책 위반에 대한 공백, 감독에 대한 공백 이거 누가 어떻게 할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뭔가 어떤 힘이 있길래 저 정도의 무소불위의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부분은 일반적인 유튜버가 하는 말 이상의 의미를 갖는 거죠.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어준 씨 입에서 또 논란이 되는 발언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금감원 조직 개편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만 저런 발언에는 절대 찬성하기 어렵죠. 예. 그러니까 한 방송인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당에서는 저런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다, 결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금감원에서 저희가 조직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동자들은 결국 그 안에서는 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을들이 우리 이렇게 하면 퇴사하겠다고 말하는 거는 정말 퇴사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퇴사를 불사할 만큼 우리의 불만이 있으니 얘기를 좀 들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조직 개편을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들의 의견을 어떻게 좀 녹아내고 조직 개편안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들의 불만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정부가 하면서 저런 목소리를 담아내면 되는 것이거든요. 저런 식으로 퇴사할 테면 퇴사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정부의 운영 방침도 그리고 민주당의 운영 방침도 전혀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어준 씨의 말을 당은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민주당 내 다수 의원들이 김어준 씨의 말을 단순한 어떤 방송인의 말 한마디 정도로 듣진 않을 것 같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유튜브 하는 분들이 이제 언론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도 하기도 하지만 실제 지금은 많은 안 좋은 점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저희가 사실 정경분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예. 이게 이제 유튜브가 언론인지 아니면 경제적 공동체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언론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제와 같이 결부된 행동을 나아가기 때문에 이건 정경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사실은 본인의 어떤 경제적 이득이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순수한 정치적인 견해를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다른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똑같이 본인이 했던 것을 하게 되면 비난하고 또한 국민적 전체 의사가 반영되는 것을 왜곡하게 되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자 이런 식의 정경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저런 행동들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데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 고위당정협의회 그 만찬을 할 때 사실은 예. 앞으로 이 문자 폭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아니 문자 폭탄을 막는 입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사후적으로 저렇게 간섭받는 행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만약에 정치인들이 의사를 이게 모은다면 의사결정하기 전에 여론을 수렴한다면 그건 괜찮아요. 강성지지층은 어쨌든 간에. 그런데 결정되고 나서 합의까지 하고 나서 사후적으로 휘둘린다. 그것도 문자폭탄 등의 압박을 받아서 자 이것은 정치권이 입법을 통해서 막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입법 논의를 위한 장이었으면 좋을 텐데 그냥 서로 손잡고 밥 먹고 말았네요. 그러니까 문자 폭탄 온다고 그냥 그대로 맞지 말고 매번 그렇게 휘둘리지 말고 이거를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될 방법들을 좀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당과 강성 지지층 어떻게 좀 분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들으십니까? 저는 일단 문제의식에는 공감합니다만 그것을 입법을 통해서 막는 건 가능할 것인가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저는 강성 지지층의 주장이 그러니까 당과 배치됐을 때 무조건 그 의견을 따라주는 거에 반대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용기 있는 의원들이 나와서 강성 지지층의 의견과 상치되는 이야기들을 주장하면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 그들과 맞서기 위한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좀 이런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사실상 제어하기 어려운 수준이 된 거 아니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물론 이런 비판도 많이 받지만 당이 이끌어지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도 배출하고 다수당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긍정적 역할도 한 것도 반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 역할을 좀 극대화하고 이런 단점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전 지도부가 있으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인기를 가장 많이 받는 그들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어떤 정치인이 그들과 때로는 설득하기 위한 타협의 중재안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지 뭔가 입법을 통해 문자폭탄 금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전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좀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예. 예전에 그 팬덤층의 경우에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형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특정 정치인이 나의 뜻과 반해도 그 특정 정치를 공격하는 꼴이 돼서 이게 어떻게 보면 AI 같은 인공지능화돼서 인간을 뛰어넘는 이건 좀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죠. 노사모에 대해서 당선된 이후에 대통령 앞으로는 시민 옴부즈만이 되라. 그래서 각계 각층 각 분야에 문제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정치권에 토스하는 역할을 해달라. 저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을 현 정치인들이 많이 새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더불어 개딸당으로 당명을 바꿔라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야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비대위 구성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성비 의혹의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김보협 전 수석 대변인은 자신의 성추행과 성희롱이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어떤 진영이 꾸려진 날에 이런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부적절하죠. 근데 저는 이 가해자의 의견, 그러니까 피의자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권리도 당연히 존중이 돼야 되죠. 근데
그 이분들이 말할 수 있는 장소는 뭐 수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당내에서 조사를 하는 그 과정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이 결과가 나오기 전, 지금 이거에 대한 사건에 대한 수사나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뭐 지금 가해자가 말하고 있는,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 뭐 그런 것들이 지켜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렇다면 나중에 혹시 유죄로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표출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분들이 이런 의견을 당내 조사 아니면 수사에서 충분히 낼 수 있도록 가해자는 아예 이런 말도 하면 안 된다는 입틀막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한 것이지만 이분들이 전 그래서 사퇴한 황현선 전 사무총장이 뭔가 이 당내 조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것, 거기에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이야기할 기회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했었어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의견 표명을 안 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결국 이렇게 비대위 구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딱 과정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오게 되면서 아마 비대위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수석 대변인의 말 다시 뜯어보면, 노래방에서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성추행은 없었다. 그냥 성추행이 없었다는 아니고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성추행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 부분이 이제 그 본인과 좀 친분이 있는 비대위 구성이 됐다는 그 국면에서 한 얘기일 수도 있고, 또 하나 수사를 대비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 저기 뒤따라 붙어야 되는 것이, 실제 나는 그래서 재심을 신청했었고 그 재심 결과 뭐 기각이 돼서 그래서 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근데 다투고 있으니까 너무 확정적인 시각으로 봐주지 마라. 이렇게 따라 붙었어야 되는데,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 못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본인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수사와 별도로. 만약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고 재심 신청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조국 비대위원장이 오늘 비대위 첫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조 위원장의 입에서 어떤 입장이 나올지가 참 주목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것과 관련된 본인의 입장, 생각을 이야기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인지, 그리고 방금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이 김보협 전 대변인의 발언과 같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공개적 발언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수사와 당내 목소리로 좀 녹아내기 위해서, 이 밖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일단 밝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추가적인 부분, 그러니까 추가적이라는 게 이런 지금 발생한 가해 말고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조국혁신당은 어떤 시스템을 갖출 것인지에 대한 비전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안은 비대위의 논의를 통해서 나오게 되겠지만, 일단 조국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고 어떤 청사진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사실상 전 첫 회의에서 발언이 사실상 가름자를 다 타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의 입에 주목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회의에서의 첫 발언 어떻게 나올지 참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국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 좀 어떻게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세요? 저는 저 부분은 이제 조국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뜨거운 감자를 아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비대위원장이 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예. 실제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는요? 그렇죠. 예. 피해자 측 그 대리인이 만남 요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을 핑계로 좀 미뤘었잖아요. 근데 그 정치 일정이라는 것이 저희가 볼 때 굉장히 불급해 보이지 않았던 분들이 있어요. 조국 비대위원장이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그런 행보를 했었는데 본인이 수습을 하겠다. 이게 일단은 안 맞는 것이고, 비대위원들의 성향이나 구성원이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조국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는 순간에 저 부분은 그 자체가 저는 2차 가해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조 전 대표가 위원장직에 나선 것 자체가 피해자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N차 가해가 될 수 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강미정 전 대변인과 그 강미수 고문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만나자고 할 땐 안 만나주다가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만나자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한테 더 압박으로 다가온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 있는 것처럼,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 것 자체가 과연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국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결자 해지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그 피해자 측의 충분한 설득, 이런 비전을 갖고 이런 청사진을 갖고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설득 과정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동반되지 않은 과정 속에서 지금 일단 비대위원장을 맡은 걸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우려의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면서 남북 통일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중국 열병식 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입장을 시진핑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지지를 요청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 열병식 행사에 참석해 북중 북러 정상회담을 잇따라 가졌습니다. 조중 양국 인민의 그 친선의 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김정은이 대남 노선으로 천명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김정은이 당시 남한을 적국으로 간주하고 통일은 포기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러시아와 유대를 강화하고 있는 북한이 앞으로 대남 대미 적대 정책 수위를 높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대남 강경책이 점점 더 고조될 것입니다. 남한과는 더욱더 적대시 관계를 이어가고 대미 투쟁 노선을 더욱 강조하면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는 17일쯤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합니다. 조 장관은 왕이 외교부 장과 만나 시진핑 주석의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하고 북한 비핵화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 김정은 방중 직후인 만큼 북중 결속의 정도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네, 방한 중인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한 가운데 구금 근로자가 직접 쓴 구금 일지가 공개됐습니다. 곰팡이 낀 침대에서 자야 했고 인종차별과 조롱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담겼습니다. 황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겨진 종이 한 귀퉁이에 그린 구금시설 구조도에 2층 침대와 식탁이 빽빽이 표시돼 있습니다. 열악한 화장실을 묘사한 부분엔 인권 침해 수준, 최대한 참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미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돼 일주일간 구금됐던 한 근로자가 열악한 구금시설의 내부 모습과 당시 상황을 기록한 구금 일지입니다. 근로자들을 72인실에 몰아넣었는데 침대엔 곰팡이가 펴 있었고 생필품도 한동안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구금 근로자도 인권 침해가 심각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니 근데 제일 힘든 게 물이었어. 냄새가 너무 나더라고. 근데 샤워실이 다 개방돼 있어가지고 그냥 알몸이 보여요. 변기나 이런 거는 내 침대 바로 옆에.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김정은의 별명인 로켓맨이나 북한을 뜻하는 노스코리아를 언급하며 구금자들을 조롱했다는 인종차별 정황도 일지에 적혔습니다. 이제 인종차별을 거기서 하더라고. 눈을 찢는다든지. 체포 당시부터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손과 발을 묶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외교부는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강한 유감을 전달했고 미국 측은 귀국자들의 재입국 시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며 재발 방지 노력도 약속했습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네,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 구조 후 순직한 해경 관련 소식입니다. 고 이재석 경사가 사고 당시 인원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했지만 인력 투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 경사가 50분 넘게 물에 떠 있었지만 발빠른 대처가 없었던 정황까지 드러나는데 고 이재석 경사의 연결식은 오늘 진행됩니다. 김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명조끼 벗어들여 이동시키겠다. 지난 11일 새벽 2시 57분, 이 말이 이재석 경사의 마지막 무전이었습니다. 파출소 팀장은 이 무전 뒤 17분이 지나서야 교신 가능하면 연락해라고 안부를 묻습니다. 당시 이 경사가 갯벌 진입부터 70대 구조까지 걸린 10분 만에 물이 발목에서 허리까지 찼음이 보고가 됐음에도 이 경사 안전복귀 확인은 17분이나 걸린 겁니다. 2인 1조 원칙을 어기고 이 경사 홀로 보낸 것도 문제입니다. 이 경사는 갯벌 진입 전 입수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고 했고 팀장은 혼자 가능하겠어라고 되물었습니다. 구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갈 수 있겠어? 다시 되묻는 그런 팀장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투입을 시켰어야죠. 이후 이 경사가 추가 인원 투입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팀장은 한 명을 깨워 같이 상황 대응을 하자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냐며 판단을 이 경사에게 미뤘습니다. 특히 마지막 무전 이후 52분 뒤에도 이 경사가 헤엄치는 모습이 드론 영상에 포착되고 있었지만 그때까지도 구조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당시 파출소 근무팀장 등 4명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외부 전문가 6명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네,
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봅니다. 아침의 이슈 시작합니다. 강전의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순직 해경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갯벌에 고입된 10대 중국 남성 구하다가 순직한 이재석 경사의 연결식 오늘 치러질 예정입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저희가 리포터로도 전해드렸지만 네. 파출소에 추가 인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좀 확인이 된 네. 바에 따르면 11일 새벽 2시 7분경에 드론 순찰 업체에서 요 구조자가 있다는 것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재석 경사가 혼자서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요. 9분 뒤에 첫 무전이 있었습니다. 이때 직접 가서 이탈시켜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문제는 그 뒤에 26분 뒤에 있었던 무전인데요. 요 구조자를 확인하고 입수해서 들어가야 할 것 같다. 라고 하니까 본부에서는 추가 인원 투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때 이 경사가 물이 차올라 조금 필요할 것 같긴 하다. 일단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다라고 답변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까지 파출소에서 추가 인력은 파견이 되지 않았고 2시 56분경에 마지막 무전으로 네. 물이 허리 정도까지 차고 있다라고 연락이 온 이후로 연락이 끊긴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상황에 있어서 물이 차오르고 있다. 좀 필요할 것 같긴 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파견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조사가 엄중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이상엔 2인 1조 출동 원칙이 있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유족 측에서도 왜 혼자 나가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CCTV에서도 구조 활동을 혼자 하는 게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그러니까요. 그 장면은 이제 뭐 드론 업체가 촬영한 영상을 통해서 국민들이 다 봤고 그래서 네. 더 막 가슴 아픈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또 관련된 통화 내역까지 다 공개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총체적 부실 대응이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밀물 상황에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위험 상황에 처해지는지는 그 해당 파출소가 가장 잘 알 거 아닙니까? 구조 상황이 발생됐을 때 몇 분 상간에 어떤 상황에 예. 처해질지도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발목에 물이 정도 차 있다라고 했고 그래도 도움이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추가 인력 배치를 안 했다는 것은 굉장히 안이한 상황 대처를 한 것이고 그게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진상 규명을 해야 될 텐데 일단 해양경찰청 훈령 파출소 운영 규칙이 전혀 뭐 지켜지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예. 최초 출동부터 순찰자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2인 이상 탑승하도록 해야 되고 또 예. 이런 위험한 구조 현장에서는 당연히 1인 구조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투입됐으면 즉각적으로 후속 인원을 알아서 배치를 해서 빨리 보내도 부족할 네. 판에 사고를 당한 이 경사께서 직접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규정 위반과 상황 대처의 안일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네. 그 진상조사와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당시 때 파출소 근무자가 6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인원이 필요한지를 물으면서도 왜 후속 조치가 안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만약 진상조사를 밝혀낸다면 어떤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 정말 납득이 안 되는 예. 게 그건데요. 아마 교대 근무를 하면서 근무자는 6명이어도 취침을 하거나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찰 활동을 하거나 이랬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이런 어떤 출동 상황에서 한 명이 그냥 대처하는 게 관행화돼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냥 뭐 적정하게 혼자 대처하고 무릎 정도 물이면 혼자 구조 활동을 해서 상황 종료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는 건데 이제 이런 부분은 뭐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대한 위반이 너무 분명해 보이고요. 관련돼서는 뭐 이 판단을 했던 현장 담당자뿐만 아니라 경찰서장, 이 파출소장, 평소에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파출소장이 평소에 어떤 지휘감독 체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까지 밝혀진다면 전체 지휘부에 있는 분들의 법적 책임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순직한 이제 이 경사를 향한 추모 물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것으로 예. 보이는데요. 이 2인 1조 원칙이 왜 지켜지지 않은 것인가. 무전을 통해서 물이 차오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안일하게 안 나간 것인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경사가 사망한 원인으로는 안전조끼가 추가적으로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입고 있었던 안전조끼를 그때 요구조자인 70대 중국인 남성이 다리를 다친 상황이었어요. 예. 그 사람에게 본인이 입고 있던 것을 벗어주고 본인은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출동 과정에 있어서 왜 이러한 용품 같은 것들을 챙겨가지 않게 된 예. 것인지, 이런 부분도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문제는 다 파출소 운영 규칙에는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좀 결론이 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아 보이는 상황에서 네. 결국에서는 각 파출소에서 운영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이러한 독려 같은 것들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관련자들에 대한 엄벌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조금 아까 조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예. 형사처벌 외에도 공무원으로서의 징계 같은 것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다음 소식 짚어볼 텐데요.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우리 근로자들 7일 동안 구금됐다가 풀려났었죠. 당시 열악했던 시설 논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용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계속 입고서 머그샷 찍고 신체 검사하고, 뭐랑 화장실이랑 샤워실이 다 개방돼 있어가지고 알몸이 보여요. 변기나 이런 거는 내 침대 바로 옆에 대기하는 것 때문에. 네, 뭐 내용 들으셨지만 한 구금자가 기록한 구금 당시의 상황을 일지로 남겨서 공개가 된 거거든요. 근데 당시의 상황이 생각보다 굉장히 끔찍했던 것 같아요. 하루 이틀만 내가 잘 못 씻어도 굉장히 찝찝한데 일주일 동안 구금됐거든요. 300여 명이 넘게. 이미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본 예. 장면만으로도 충격적인데, 실제 경험했던 우리 국민들이 일찍 예. 기록도 그렇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는 내용을 보면 이게 과연 미국의 지금 현실인가? 그리고 미국이 우리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이래도 되나? 네. 화가 더 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단 시설의 열악함은 차치하고라도 네. 체포 과정에서의 최소한의 어떤 인권 보장이라든가 적법 절차의 보장, 원칙 이런 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특히 체포 과정에서 비원 상용 비자에 네. 미국 국토안보부의 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허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에 대한 확인조차 없이 무차별적으로 수갑을 채우고 체포를 했다는 게 확인되고 있어서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후속 대책에 좀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금됐던 우리 근로자, 미국 당국의 체포 과정에서 인종차별도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 내용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종차별을 거의 사기라고 누군데 찍는다든지 갑자기 줄 서라고 하더니 막 채우더라고. 갑자기 쏟아버려. 그러고 이제 버스를 타고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니까 그게 제일 두려웠던 것 같아. 사람들이 얘네는 아무 말도 안 해주니까. 앞서서 이제 조 변호사님이 인권 보장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구금 근로자 측 미 당국이 회사 관계자들과 면담을 제안하고 체포 당시 통역도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인종차별 지적까지 일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미국 내에서도 구금자를 향하는 그런 법적인 보호 장치들도 있잖아요. 그 법도 어긴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인권 보호를 넘어서서 현행 법을 어긴 예.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그 협력업체 직원 구금되어 있던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본인의 협력사, 사장이 면회를 오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 당국에서 모든 것을 변호사랑만 통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을 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 구금되어 있던 국민들이 서류에 사인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거 사인만 하면은 나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아무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는 상황에서 나중에 사인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체포 동의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의 번역이라든지 이제 통역을 해주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비원 비자를 받고 들어갔던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본인의 비자 내에서의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역시도 구금되었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 구금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윗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다. 본인들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결국
결국에는 한 300여 명의 우리 국민들께서 한국으로 돌아오셨지만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야 되고 문제가 있다면 미국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놨었는데 현행 50억 원을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 안정대책 당정 협의에 참석해 이 같은 결정을 전하고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민 뒤로 건물이 폭격을 받아 그대로 폭발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습을 강화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미국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을 방문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미사일 공격을 받은 가자시티 고층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주변 시민들은 혼비백산에 달아납니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14일 해당 건물을 하마스 거점으로 지목하고 공습을 가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은 이곳이 피난민 가족의 임시 거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احنا مش عارفين وين نروح نخلصها من هيك موضوع احنا متنا لنا سنتين من عذاب اولاد صغار مش عارفين نقعد 현지 보건당국은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주말 하루 동안 가자 지구에서 적어도 16명이 숨지고 주택 수십 채가 파괴됐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는 물론 주변국까지 공습을 가하면서 국제사회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을 방문해 양국 간 굳건한 동맹을 재확인했습니다. I think his visit here is a testament to the durability, the strength of the Israeli-American alliance. It's as strong and as durable as the stones of the Western Wall that we just touched. 최근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중재국 카타르는 오늘 아랍 국가들이 참여하는 긴급 정상회의를 열고 이스라엘에 대한 공동 대응 조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제77회 에미상 시상식이 열립니다. 에미상은 미국 텔레비전 예술과학 아카데미가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TV 방송계에서 최고 권위를 인정받았는데 2022년 오징어 게임이 감독상과 나무주연상 등 6개 부분을 수상했습니다. 올해 가장 유력한 에미상 주인공 후보는 배우 겸 감독 벤 스틸러가 연출을 맡은 작품 세브란스 단절입니다. TV조선은 잠시 뒤 오전 9시부터 에미상 시상식을 생중계합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전남 무안군의 갯벌이 알록달록 물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가을은 색깔이 참 예쁜 계절인데요.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자연의 색깔도 점점 다채로워지고 있습니다. 사진기자들이 담아낸 풍경들 함께 보시죠. 전남 무안 황토 갯벌랜드를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황토가 바닷물에 스며들어서 갯벌은 황갈색을 띠고 있고요. 여기에 가을을 맞아 칠면초와 다양한 조류가 뒤섞여서 붉은색, 녹색, 회색빛이 어우러졌습니다. 이곳에 총 1.5km 길이의 탐방다리가 개통되면서 방문객들이 갯벌 위를 거닐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갯벌의 풍경이 마치 한 폭의 수채화처럼 느껴지는데요. 가을을 맞아서 순천만 습지도 곱게 물들었다고요? 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전남 순천만 습지는 칠면초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전남 순천만 습지를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습지에 빨갛게 핀 칠면초가 붉은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요. 염생식물인 칠면초는 녹색이었다가 9월부터 10월까지 붉은색으로 절정을 이룹니다. 네, 가을은 색깔이 아름다운 계절이라는 말이 정말 실감나는데요. 이번 가을 여유 가지시고 만끽하시기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벌써 9월도 절반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늦더위는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한낮에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제주와 전남, 경남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제주와 남부는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할 텐데요. 제주와 전남에는 최대 60mm, 경남에는 최대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뜨거운 가을볕에는 주의해야겠습니다. 출근길 경북과 중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껴 있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30도, 전주와 대구, 부산이 31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저녁까지는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늦은 밤 중부에서 비가 시작돼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 후반부터는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